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기름값 이야기. 네. 최근에 뭐 물가가 조금 지금 진정은 됐습니다만 네. 주유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우리 동네 앞에 진짜 비싼 주유소가 있는데 막 방송사 들어와서 찍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면서 지금 난리인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슨 최고가를 정하겠다. 그냥 네. 상한선을 정해서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주유소는 정말 마음대로인 건지 네. 등등등 임상훈 기자님이 아주 까칠한 시선으로 네.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까칠하지 않 부드러운 김상훈으로 그럼 예. 여튼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유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리는 호르무즈 대협이 사실상 봉쇄됐다. 예.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아시아 시장 개장하면서 국제유가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아주 다행히도 지난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금방 끝난다.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행히 유가 상승세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튼 문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발맞춰서 우리나라 국내에 휘발유 경유 가격도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보시면 제목이 네. 어제는 1,699원이었고 품절이라고 해놓고서 오늘 아침에 1,999원으로 팔았다. 네. 하루 사이에 300원을 올렸다. 네. 이게 뭐 하루 만에 다시 팔 수 있는 거면 이게 진짜 품절이었겠냐. 1999원은 양반이라니까 우리 집 앞에는 2,400원이더라고. 2,400원. 제가 이따가 깜짝 놀랄만한 숫자를 다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여튼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는 주유소에 안 갔습니다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금 싼 주유소는 이제 차들이 길다랗게 줄을 서 있더라. 예.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기름을 넣겠다. 네. 뭐 다행히 유가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5일이었어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급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했다. 네. 하루 만에 200원이 넘게 오른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마귀. 아무리 돈이 막이라지만 네.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고 가격제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는 뭐 최고 가격 시행제를 시행할 준비를 끝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귀를 한번 찾아보자. 진짜 마귀가 누구인가? 네. 주유소인가 정유사인가? 주유소인가 정유사인가? 기름값이 오르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건지 정말 주유소가 마귀인 건지 아니면 주유소의 말처럼 정유사가 마귀인 건지 아니면 석유 유통구조 혹은 시장의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구조가 따져보겠습니다. 마귀인 건지. 네. 네. 약간 이제 좋습니다. 기름 가격, 휘발유 가격이랑 경유 가격 조금 개괄을 하고 들어가자고 치면 지난달 28일에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693원이었어요 리터당. 네. 그리고 28일날 이 가격이었고 지금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1,907원까지 올랐습니다. 며칠부터 뛴 거예요, 저거 지금? 28일부터 지난달 28일부터 한 그러니까 딱 10일간 전쟁 시작되자마자 뛴 거네. 예. 그래서 상승률로 치면 13%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자마자 저렇게 바로 반영을 해요? 뒤에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기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엊그제 뭐 한 달 전에 받아온 기름을 네. 탱크 밑에 넣어놓고 판 걸 텐데 네. 그 전쟁 났다고 저걸 바로 올리냐. 네. 지금 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복잡한 뒷얘기가 있기는 해요. 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유 가격도 비슷하게 올랐는데 경유 가격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21%. 네. 그래서 전국 평균 가격이 1,930원 이렇게 네. 되고요. 요게 재밌는 건데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예요. 예. 주유소예요. 아마 자영 주유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리터당 2,598원입니다. 네.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같은 현대오일뱅크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직영 주유소 같은데 예. 요거는 도곡동에 있어요. 도곡동에 보시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곳 있잖아요. 네.
바로 그 근처에 있는데 여기는 휘발유 가격이 1,795원입니다. 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는 같아요. 현대오일뱅크 여기도 현대오일뱅크. 네. 근데 여기는 휘발유 가격이 1,795원, 여기는 2,598원. 음. 그러니까 833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차로 그치. 가면 대략 10분 정도 거리이고 사실 당연히 노년동의 땅값이 훨씬 비싸겠습니다만 네. 도곡동 땅값도 사실 그에 못지 않잖아요. 네. 뭐 같은 금싸라기 땅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주유소 할 때 밖에 주유소 가격 써놓잖아요. 네. 진짜 잘 보이게 하는 주유소가 있어. 네. 그런 데는 가격에 자신 있는 거지. 좀 매력적인 가격. 가격을 번쩍번쩍 하는 데가 있고 이상하게 딱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다 써있긴 써있거든요. 네.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데는 딱 들어가면 비싸. 음. 그래서 그게 요령입니다. 이게 잘 모를 때는 네. 눈에 이렇게 뭔가 잘 안 보여. 그러면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 저는 사실 넣는 데서만 넣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예. 그리고 경유도 되게 비싸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서울역 앞에 있는 주유소예요. 네. 그래서 경유가 2,658원. 저기 차 어딘지 아는 진짜 비쌉니다. 저기 정말. 그 렌트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에 음. 롯데 렌트카가 큰 게 있고 네네. 그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뭣도 모르고 렌트카 한 다음에 옆에서 주유 기름 넣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기름이 비싼 주유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 여의도 저기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주유소들은 또 다 비싸거든요. 네. 여긴 또 주유소 의원님들 차에 주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싸다고 하던데 맞아요.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데들이 다 비싸요. 맞습니다. 법인카드로 기름 넣는 데들은 대체로 비싸고 네. 대신 선물을 주지. 그렇죠. 기사님들은 뭐 법인카드로 하니까 뭐 비싸도 괜찮다 생각하고 선물 받으면 그거 챙기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경유가 제일 비싼 곳도 같은 중구대에 있는 여기 신라호텔 근처에 있는 주유소거든요. 네. 여기보다 한 830원이 비싸요. 예. 근데 이렇다 보니까 같은 기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냐? 네.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기름 넣으러 간 분들이 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사실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건 매우 당연한 건데 말씀처럼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린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이제 우리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예전에 사왔던 기름은 원가가 싼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사실 로켓과 깃털 법칙이라는 걸로 매우 널리 알려진 행태이기도 해요. 네. 네. 로켓과 깃털. 네. 오를 때는 로켓.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아주 천천히 내린다. 깃털이 날리듯이 천천히. 그렇죠. 아, 돈 많이 벌겠네. 그래서 관건은 그러면 진짜 어쨌든 가격은 올랐으니까 네. 그럼 정유사가 많이 먹는 막이냐 네. 아니면 주유소가 많이 먹는 막이냐 요게 관건인 건데 네. 사실 아니, 일반 국민들은 주유소를 아무래도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눈에는 사실이기도 보이니까. 하죠. 네. 눈에 보이는 게 주유소니까. 맞습니다. 근데 주유소는 또 이게 정유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려요. 네. 여튼 뭐 누군가가 올린 건 맞으니 이제 누구냐의 문제가 누구의 그러니까 책임이냐의 누구냐의 문제가 문제는 뭐 앞으로 따져 주시겠으나 네. 저렇게 가격 차이가 주유소별로 많이 난다는 뜻은 그 가격 차이 많이 나는 만큼 원가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가격이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주유소는 굉장히 마진 많이 보고 대신 뭐 우리 사람들 많이 안 와도 괜찮아. 우리 비싸게 팔 거야. 네. 라고 선택하는 거고 맞습니다. 어떤 데는 박리담회로 네. 얇게 해서 그 대신 줄 서서 많이 그렇죠. 하는 거고 그거야 뭐 기분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저걸 뭐 어쩌겠냐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주유소의 어떤 그 판매 가격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비자의 네. 선택을 우리가 그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뭐 그걸 욕할 수는 없는데 다만 평균 가격치로 봤을 때 평균 가격치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많이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매 가격이 얼마인 건지 그렇지. 세금이 얼마인 그렇지. 건지 예.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그 주유소가 먹는 마진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사실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따라서 누가 많이 남겨 먹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누가 더 많이 남기냐.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많이 남겨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그 사람이 막이다. 막인 거죠. 네. 예, 네, 한번 따져보죠. 와, 잔인하다 진짜. 근데 이걸 가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어. 간단하진 않은데, 근데 정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유사란다. 주유소에서 음. 이제 어쨌든 정유소에서 싸게 떼온 기름이
기름 탱크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 팔고 다시 기름을 사올 때는 당연히 정유사가 파는 가격, 그러니까 도매 가격 그걸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입금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네.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입금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오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미 싸게 그 떼온 기름을 지금 팔고 있기는 한데 음. 이걸 다 쓰고 나면 또 기름을 떼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미 오른 가격 입금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거야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사장님들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떼와야 되는데 그 현금 내가 어디서 가져오냐. 그렇기 때문에 아. 정유사가 입금가를 올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원가가 얼마일지라도 이 입금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듣기로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덜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장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가가 비싸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거를 사실은 반영은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갔는데 천천히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지. 네. 내가 기존에 들어왔던 원가는 작은데 앞으로 내가 들어올 매입 가격이 높아질 거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지금 일단 확 올리자라고 사실은 잘 안 하죠. 네. 이게 그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유소의 마진율 이런 걸 또 따지면 예. 네.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한 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말씀처럼 앞뒤가 안 맞는 건 이런 거죠. 물론 어차피 팔면 그 돈은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만들어서 떼오고 팔아서 회수를 해야지 그거를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여튼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사가 입금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주유소의 입장은 주유소 사장의 입장은 네. 정유사 저놈들이 바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입금가를 바로 올린다. 입금가를 바로 도매 가격 바로 올렸다. 네. 그러니까 나도 영향 받는 거 아니니. 그게 이제 주유소 사장님들의 주장인데 그렇죠. 정유사는 장기 계약으로 물건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네.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온 게 지금 오늘 유가가 전쟁이 나서 유가가 100불 뛰었다고 해서 갑자기 100불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계약해 놓은 스테디하게 들어오는 가격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유가 향방에 따라서 바뀌어요 가격은.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을 했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유사도 사실 상대적으로 싸게 사온 원가가 싼 그 기름이 탱크에 원유가 있죠 이미. 근데 현물로 그냥 사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약 장기 계약으로 계약한 물량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장기 계약은 상관없다니까요.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가격은 현물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현물 가격에 연동되게 돼 있는 방식으로 장기 계약이 돼 있어요. 가격은 예를 들면 내가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이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요. 현물 가격이 계속 움직이면 그 현물 가격에 따라서 바뀝니다. 받는 물건 양만 장기적으로 계약된 거지. 그렇죠. 가격은 그때 시가로. 그렇죠. 오늘 회획 가격은 시가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그걸로? 바잉 파워에 따라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현물 가격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예전에 사온 맞습니다. 원유로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유사도 똑같이 앞으로 사올 가격이 비싸질 테니 이거를 미리미리 오늘 전쟁 난 걸 미리 반영해서 도매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조금 가격 결정 방식이 여기는 조금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싼 원유가 탱크에 있는 건 맞아요. 탱크에 있는 건 맞는데 이 원유의 원가가 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정제를 해서 만든 제품의 가격을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것도 정해지는 가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가가 싼 그 기름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비싼 기름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가에 따라서 내가 그 도매로 파는 기름의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되는 거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가격이 오르면 우리 가격도 당연히 오르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의 원가는 이 도매 가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그냥 룰이에요. 그게 룰입니다. 가격의 룰. 도매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로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국제 시세에 맞춰서 도매 가격이 항상 정해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팔지 한국으로 팔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제가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2월 10일 보통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그 유조선에 싣고 오게 되면 대략 한국까지 오는데 20일에서 2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네. 평상시에는. 음. 그래서 2월 10일 날 우리나라 정유사가 음.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통통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68달러였어요. 두바이유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 옥탄가 92에 보통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707원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86원이었고요. 음. 이때가 평상시였죠. 음. 그래서 통통통통 오고 이제 막 접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3월 2일 날 근데 원래는 2월 28일이죠.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죠. 예. 그래서 3월 2일 날 봤더니 국제 유가가 80.8달러로 올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 시장에서 현물 가격은 리터당 809원으로 올라 있고 근데 저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요. 위에는 배럴당이고 여긴 배럴당, 여긴 리터당. 리터당이라서 오케이, 그거 오케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809원으로 살짝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바로 올랐다. 올랐습니다. 1,702원 정도로. 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월 9일쯤 되면 굉장히 유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2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이랑 비교하게 되면 57%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시장에서 현물 가격 옥탄가 92에 보통 휘발유의 가격이 리터당 1,292원, 예. 82%가 올랐고요. 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1,907원, 13%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른 이유는 우리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저 국내 휘발유 판매한 국내 휘발유는 그 전에 들여온 걸로 만든 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아니 불구하고 2월 10일 날 가져온 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음. 유가가 68달러일 때 샀던 원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팔 때쯤에 보니까 국제 시세가 요만큼 올라 있네. 그럼 이 가격을 반영해서 요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올랐으니까 네. 국제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해서 항상 도매 가격 한다. 그러면 그 말은 정유사들의 입장에서는 통통통통 들어올 때보다 실제로 판매할 때쯤 돼서 주유소에 넘길 때쯤. 주유소에 넘길 때쯤 돼서 시세가 오르면 완전 대박이네. 맞습니다. 음.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통통통 반대도 오다가 떨어질 때도 반대도 있기 때문에. 있다. 반대로 되면 손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도 생각해봐. 오를 때도 좀 먹어야지. 떨어질 때고 그럼 우리가 다 깎냐 그거. 국제 시세에 맞춰서 비싸게 들어와도 가격 떨어지면 싸게 내놓는다. 네. 그게 정유사들의 주장이겠네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튼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에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입금가라고 하는 게 이 네. 국제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가를 알겠어요. 싼 원유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도 입금가는 이 국제 시세에 맞춰서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금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가격을 올린 걸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분은 좋아. 근데 룰이 그런 걸 어떡하겠니. 그 룰은 어떤 참 그렇네. 국제적 관행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법령입니까? 보통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 이게 뭐 이런 거죠. 법령이겠어요. 그냥 관행으로 저렇게 하는 거겠죠. 제도입니다. 제도. 제도로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 네. 도매 가격은 국제 시가에 정확하게 맞춰서 얘는 가격이 정확하게 다르잖아요. 맞추는 건 아니고 기준으로 삼 때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니들이 마진을 얼마나 붙이고 비용을 얼마나 까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라. 근데 실제로 정유사마다 공급 가격이 다 달라요. 예. 그거는 정유사에서 알아서 이제 가격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고 예. 적어도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이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제도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저기에 맞춰서 해라. 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의 저렇게 물건의 해놨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예. 들여올 때 어쨌든 가격으로. 기본 베이스는 원가여야지 예.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원가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석유를 연속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해서 연산품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원유를 이렇게 증류탑에다 넣고 끓이면 네. 이 끓는 온도에 따라서 하나씩 그 맞아.
흘러나옵니다. 위에부터 네. 나온다면서요? 네, 네. 위에부터. 그래서 뭐 LPG가 먼저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쓰고 350도 이상에서는 중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또 이 중유를 한 번 더 크래커라고 하는 곳에 넣고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 이 나온다. 제품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산품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휘발유의 가격을 원가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조금 그 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소 등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꽃등심도 있고 네. 소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으로 마진을 매우 쉽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 한 마리 키우는 데 들어간 여물, 사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을 포함해서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부위별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원가로 결정을 할까요? 그러면 소 등심의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 한 마리가 원래 500만 원이라고 치면 네. 그거에서 등심은 그럼 원가가 얼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체 대에서 그램당 얼마 이렇게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부위는 등심은 비싸고. 비싸니까 그냥 그렇죠. 얼마고. 아닌 부위는 그렇지. 싸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수급에 따라서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되지. 우리가 소 원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10분의 1 가격 그렇게 하진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따라 그렇겠네요. 이렇게 고기도 부위별로 가격이 다른 게 이 휘발유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랑 경유 같은 경우에도 원가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서 원가가 아닌 국제시장의 거래 가격을 도매 가격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원래 1997년 이전에는 정부가 이제 석유 제품 가격 고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환율, 그다음에 대략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원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석유를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고시한 가격에 맞춰서 정유소에서 기름을 팔았죠. 근데 1997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고 그다음에 석유 시장 자유화를 하죠.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가격은 정부가 고시하지 않되 정유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도 주체만 달라졌지 원가는 얼마, 환율은 얼마 이런 방식으로 대략 계산해서 석유 가격을 결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 정유사의 원가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네. 국제 시장의 가격이랑 네. 국내 시장의 가격이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 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비싸요. 네. 그럼 외국에 사오면 되지? 외국에 사오면 되죠. 어. 근데 외국에서 해외 정유사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국으로 들고 가면 많이 비싸게 팔 수 있구나. 예.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2001년쯤 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석유 시장에서 해외 정유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8%까지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정유사들 다 죽는다. 우리나라 시장인데 왜 해외 정유사들이 와서 휘발유 경유를 파냐. 요거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을 원가 그리고 원가에 맞춰서 그 정유사가 알아서 고시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해외나 한국이나 그냥 항상 도매 가격은 똑같도록. 똑같진 않고 같이 연동이 되도록. 그래도 그래서 비슷하다. 뒤집어지지 않도록. 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의 시장이 이제 자리를 기준이 잡게 되는 가만히 거죠. 놔둬도 그냥 알아서 그렇게 가격이 될 텐데. 어차피 외국으로 팔 놈은 외국으로 팔고 국내 주유소들한테 팔 놈은 주유소들한테 팔면 되지. 지금도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국내 시장 캐파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해외 우리나라 수출 많이 정유사가 하잖아요. 네. 보통 정유사가 많을 때는 뭐 한 생산량의 40% 정도를 해외에 팔고 네. 45%를 팔고 보통 한 40%를 파니까 6대 4 정도로 뭐 국내 공급하고 해외 팔고 하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 정유사도 해외에 가서 팔겠죠. 네. 근데 그러면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국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우려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네. 예를 들면 주유소들이 SK 주유소, 뭐 GS 주유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정유사들이 있는데 정유사들의 가격이 도매 가격이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다 똑같진 않은데 내가 SK 주유소면 SK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SK는 요 놈은 그냥 물고기네, 네. 잡은 고기네. 여기 비싸게.
어차피 뭐 연동만 되면 된다면서요. 그 마진을 얼마 먹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니까. 우리는 원래 좀 비싸요. 그럼 경쟁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유소가 공급하는 가격도 예를 들면 주유소 위치, 주유소의 지역, 그다음에 주유소의 어떤 그런 것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유소라고 다 똑같은 가격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하는 가격을 내기는 합니다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예. 2월 넷째 주 공급 가격입니다. SK에너지는 보통 연료가 리터당 1,614원, 평균이다. 1,637원, GS, 1,617원, 1,582원. 그래서 예를 들면 S-오일이 시장 점유율 가장 적거든요. 그럼 내가 SK 정유소예요. 주유소예요. 네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SK 에너지한테 많이 받았어. 네. 근데 S-오일이 제일 싸네. 아싸. 해서 S-오일 콜, S-오일 한 드럼통 갖다 주쇼. 그게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 그게 안 됐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속 계약이라고 하나요? 폴 주유소로 네,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약 관행이 그랬다고 해요. 예. 우리 전속 계약하게 되면 우리 폴 주유소 하려면 어. 그러면 90%는 우리 거 물량 받아다 써야 돼. 음. 물론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관행처럼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10% 정도만 다른 정유사에서 받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지금은 그런 관행이 많이 사라져서 네. 여기 뭐 브랜드 SK를 달고 있긴 하지만 다른 정유사가 싸다고 하면 거기서도 물건을 떼올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SK 주유소 간다고 해서 SK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뭘 넣는지 주유소 사장님이 모르는 거네? 어떤 정유사에서 그걸 떼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아. 물론 SK에서 떼온 그게 가장 많기는 할 거예요. 근데 다만 모른다. 거기가 S-오일인지 내가 넣은 기름이 맨날 S-오일은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 선전하잖아요. 뭐 직영 주유소도 있지만 자영 주유소도 당연히 직영 주유소에는 S-오일께 들어가고요. S-오일 꽤 들어가는 건데. 자영 주유소는 간판만 달고 있지 아.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쵸. 넣을 수 있다. 자영 주유소 사장님은 정유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름 경쟁은 일어난다. 다른 자기들끼리. 경쟁은 일어나기는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중요한 건 둘 다 그럼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찾아야 되는데 네. 마귀를 어떻게 찾냐. 그래서 열심히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열심히 예. 숫자를 누가 더 먹냐? 들여다봤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먹냐? 오피넷에 가 보시면 네. 이게 거기 그 정유사가 정유소들의 공급 주유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공급 공시가 가격. 돼요. 예. 조금 시차가 있어서 지금 2월 넷째 주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음. 여기 보시면 여기 공급 가격이 1,616원이잖아요. 네. 세금이 여기에 840원이고요. 세금을 뺀 진짜 공급 가격 이게 리터당 775원쯤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아직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 안 나왔죠. 지금 소비자 가격이 1,907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세금이 845원이니까 음. 요걸 빼면 그러면 정유사가 파는 세금 뺀 가격은 1,062원쯤 되겠구나. 라고 역산으로. 우리가 미고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역산으로. 그래서 대략 그 2월 넷째 주랑 비교하게 되면 이게 37% 정도가 오른 거예요. 세금을 빼면 세금은 고정돼 있으니까. 소매가 주유소에서 가격은 37% 올랐어. 그렇죠. 예. 근데 공급 가격은 막 그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공급 추정할 가격. 수 있는 예, 건데 예. 어쨌든 많이 오른 건 맞죠. 어. 그래서 세금을 뺀 가격은 이렇게나 올랐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주유소의 도매 가격 플러스 주유소의 마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이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뭐 10일, 2주 뒤에는 3월 둘째 주 음흠. 주유소의 공급 가격,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공표가 되거든요. 네. 아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아.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은 이 소매 가격 안에는 이 공급 가격 플러스 주유소의 마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2주 뒤에는 공급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누가 많이 떼갔는지를 우리가 대략 판단할 수 있거든요. 추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추정이 안 되죠. 오른 건 맞는데 이 안에서 누가 갈라먹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세정 가격이 77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2월 넷째 주니까 몇 주 전이잖아. 2주 이건 전. 도매 가격이니까. 2주 전 도매 가격인데 네. 그게 세정 가격이 775.06원인데 네. 요거에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현물 가격이 오른 걸 그 상승률을 딱 곱하면 네. 대략 공급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나올 것 같은데? 사장님이 너무 재미나게 저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예. 요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뽑아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우리나라 그
그 정유사의 공급 가격입니다. 예. 휘발유 공급 가격은 이렇게 되고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이렇게 되고. 살짝 우리가 위에 있네. 아 저거는 그거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죠. 아니죠. 세금 세전 가격이? 네. 어. 세금을 뺀 공급 가격. 세전 가격이기 때문에 진짜 말 저건 그대로 정유사 마진이죠. 저 차는. 요 차이는 정유사 마진인 네, 거예요. 정유사 마진이죠. 예. 정유사 마진인데 예. 그래서 제가 5년 거를 다 뽑아본 거거든요. 음.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보다 높았는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리터당 89원 정도 높더라. 네. 많을 때는 230원이 높을 때도 있고. 야 저건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이 좀 덜 경쟁적이라는 뜻이네. 덜 경쟁적일 수도 있고 어.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유사들이 굉장히 안전 마진을 붙여서 팔고 있구나. 내게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야 서로 여기까진 내리지 말자. 그런 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지 저건. 그렇죠. 우리나라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쌌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예, 번. 예. 마이너스 9.3원. 네. 딱 한 번 있는데 요때를 빼놓고는 대부분 안전 마진을 붙여서 팔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과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유사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대리점 이런 곳들이 정유사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서 그 경매에서 그걸 입찰을 해서 따왔다. 네. 그러면 당연히 올 때 비용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운임 이런 것도 들어갈 테고 그런 비용을 얹어서 이렇게 받는 거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산 공장에 있는 정유소에서 정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안전 마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신 표에서 우리 지금 휘발유가 얼마나 올랐다고 했죠? 결국 지금 아까 37 소매 가격으로는 13%, 소매 가격으로는 13%, 네. 37% 오른 37%는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845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제외하게 되면 물론 37%. 여기에는 이 2월 넷째 주 공급 가격에는 주유소의 마진이 빠져 있어요. 주유소의 마진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네. 근데 근데 하여튼 2월 넷째 주 공급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소매 가격이 한 37% 정도 올라 있다. 37%는 싱가포르 그 현물 가격이 같은 기간에 오른 거는 몇 %예요? 세전 가격으로는 그건 알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최소한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주유소에서 세전 가격이 싱가포르 상승세보다 더 올랐는지 올랐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더 올랐죠. 잠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2월 넷째 주 정도까지밖에 한국의 안 나오는데. 공급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2월 둘째 주까지 나와 있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거의 1,300원까지 올라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근데 2월 28일쯤 보면 700원대 수준이에요. 한 80% 정도 오른 거네요. 그렇죠.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거의 한 7-80% 정도 올라. 그래서 이게 그 되게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로켓과 깃털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법칙이자 네. 현상이에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네. 이게 1991년에 로버트 베이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로켓과 깃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논문의 소제목이 뭐냐면 비용 변화에 따른 영국 소매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조정 속도. 네. 좀 하여튼, 어렵기는 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이 비례하지 보시면 않는다. 이게 노란색이 원유 가격이거든요. 네. 오를 때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아주 천천히 나풀나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깃털처럼 떨어진다 해서 로켓과 깃털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실제로 예.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처럼 숫자를 미국은 제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가져왔는데 네. 여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지난 9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미국 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48달러였는데 네. 지난달 28일 이후로 약 18%가 올랐다. 음. 소매 가격으로만 치면 사실 우리나라는 13%니까 그거 숫자가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18%입니다. 네.
그래서 18%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가 소매 가격으로만 치면 미국보다 덜 올랐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미국도 체감은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요거는 평균 가격이고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가격의 그 밴드를 보여준 거예요. 빨간색이 빨간색일수록 비싼 겁니다. 더 많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빨간색일수록 비싼 곳들. 네. 그래서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8달러 정도가 되지만 예. 여기 보시면 이 서부 사람들 많이 사는 서부 그다음에 이쪽 동부가 빨간색이 많아요.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에는 비싼 곳은 갤런당 5.2달러 정도까지도 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찌됐든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진짜 정말 없긴 하던데 그래도 유럽에서도 뭐 영국, 독일 이런 곳들에서 휘발유랑 디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이 요즘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미국산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미국산이 그 다 도로망으로 잘 깔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뭐 우리는 수출용이야. 그리고 수출해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어. 비슷해서 어. 그 가격 결정의 요인이 원가가 아니에요. 예. 원가가 아니고 저기도 국제 그렇죠. 시가로. 수급에 따른 시세 이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 아무리 정유사들이 값싼 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곳이 일본 정도인데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한국의 한 경제 일간지의 특파원이 르포 기사 실제로 도쿄에서 기름을 넣어봤다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네. 제목이 보시면 한국이 300원 오를 때 실제로는 뭐 평균적으로 200원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이 300원 오를 때 일본은 30원 올랐다. 왜 매우 저래요? 자극적이잖아요. 왜 저래요? 그래서 실제로 도쿄의 중심지인 시부야 여기 주유소 가서 봤더니 평균 가격이 리터당 한 50엔 수준이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싼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고고지에스라고 일본의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도쿄 전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네. 156.4엔 정도.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한 3.3엔 정도밖에 안 올랐다.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일본은 기름값이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네. 실제로 통계치로 봐도 그러해요. 여기 보시면 이란 사태 발발 이후에 지금 뭐 현금으로 사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이 3월 뭡니까? 파란색이 현금으로 샀을 때 기준. 네. 요건 뭐 회원가라고 하던데 그쪽 문화를 잘 몰라서 요건 어떤 네. 가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현금으로 샀을 경우에 리터당 157.4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란 사태 발발 이후에 2%밖에 안 올랐다. 야, 진짜 좀밖에 안 올랐네. 맞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그래요? 저기는 도매 가격, 현물 가격에 연동하는 싱가폴 현물 가격에 연동하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도 제도는 비슷한데 조금 네. 시장 구조가 달라서 이것도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왜 조금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이유는 세금 때문이에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유류세와 일본의 휘발유세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한 제가 1년 정도 거를 파란색이 뽑아봤더니 일본 유류세인가 보죠? 파란색이 일본 휘발유세 휘발유세.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우리나라 유류세 네. 요건데 일본 휘발유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을 때는 700엔 정도까지 700원 정도까지 네. 이 거뒀었어요. 네. 리터당. 네. 근데 지난해 연말에 음. 리터당 25.1엔 정도 되는 25엔 정도 되는 25엔이니까 우리로 치면 250원 정도 되죠. 예. 요 휘발유세를 없애버립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뭐 다카이치 노믹스 뭐 일환이라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금이 거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버려요. 예. 네. 700원 정도까지도 했던 게 지금 4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세금이 떨어지니까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일본의 휘발유 소매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랑 엇비슷했는데 세금이 내리니까 이만큼 떨어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주유소랑 정유사의 마진은 올라갔어요. 예. 네. 비싸게 파는데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요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일본은 싸고요. 세금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일단 먼저 싸고 세금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가 일단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최근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뭐 독특한 도매 가격 결정 구조 때문이기도 해요. 요건 아니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시장 가격이 아니라 도쿄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 현물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자국 상품 거래소에서 기준으로 잡는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석유 시장이 꽤 커요. 일본이 일단 우리나라보다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죠. 예. 그런 다음에 일본의 정유사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정유사들이 90% 물량은 일본에서 다 네. 소비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시장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도쿄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 현물 거래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수급에 맞게끔 가격 지표가 있어서 이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 일단은 그 도매 가격 기준 선을 정하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거 뭐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전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가격이 목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목요일에 공개된 가격을 그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예. 화요일날 지난주 가격이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유소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안 오른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거다. 아, 늦게 더 오를 오른다. 거다. 어.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오르는 거죠. 우리처럼 바로바로 그날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뒤늦게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13일께부터는 그게 금요일쯤 될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13일부터는 주유소들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가격이 한 20에서 30일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일본 내 그 가격 변동폭은 원래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현물 가격을 반영하니까 네. 그때 바로바로 반영되는 구조인데 네. 일본은 일본 내 가격을 반영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 가격에 그 벤치마크 가격이 네. 좀 천천히 움직이나 봐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 현물 거래 시장의 가격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서 뒤늦게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일본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뭐 오를 수 있다. 다만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모르죠. 선물이랑 현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본 주유소라고 천사는 아니다. 오를 거다. 그럼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는 자꾸 지금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게 네. 아까 전에 마귀가 누군지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유소가 마귀인지 정유사가 마귀인지 네. 그걸 안 내려주고 그냥 끝냈다. 그게 아직은 알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후에는 얼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걸 봤더니 그래도 정유사가 안전마진을 조금 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할 수 있다 정도. 아니 저건 쭉 저랬던 거고, 그러니까 저의 가설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전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37.1%는 상승폭 37.1%. 저거는 정유사 공급 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요게 주유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는 건데 밑에 게 1,907원이 네. 주유소들의 1,907원은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 네. 네. 근데 밑에는 3월 10일이니까 네. 조금 37.1%는 뭐하고 비교해서 37.1%는 요 가격이랑 요 가격을 비교한 거에서 정확히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주유소의 마진을 우리가 더해야만 정확히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네. 제가 드린 더할 말씀은 길이 뭐냐면 많아봤자 이 정도 올랐을 텐데 주유소의 마진이 굉장히 안 붙였다고 치고 그냥 주유소가 마귀가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 이 37.1%가 올랐는데 그럼 이 37.1%를 누가 가져가냐 예. 요걸 따져보려면 3월 둘째 주에 주유소의 공급 가격 이게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주 뒤쯤에. 그때쯤이면 요걸 대략은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고 지난 한 5년간의 행태로 보면 예. 어쨌든 그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연동이 돼 있기는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폭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평균이 89.2원이지 많을 때는 리터당 230원을 붙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뭐 때문에 이때는 많이 붙이고 이때는 적게 붙인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시점에도 많이 붙였는지 적게 붙였는지는 이것도 같은 가격이 다 같이 공시돼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최근에 봤을 때는 아마도 요 폭이 되게 많이 줄어 있거나 마이너스일 것 같다. 그러면 최근에 가격을 올린 거는 그럼 정유소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명확히 나와봐야 알 수 있지.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빠른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1,900원대였고 네. 지금 2월 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게 한 1,600원대였잖아요. 네. 그러면 1,600원대에서 1,900원대로 뛴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300원이 올랐는데 300원이 그 300원 올라... 중에 그러면 누가 먹은 거냐? 그 300원 중에 누가 먹은 거냐?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80% 올랐다면서요. 그 사이에. 네. 그러면 도매 가격은 100% 80% 정도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안 오른 것처럼 보이죠. 저 그래프를 보면 그거보다 더 올랐으면 더 올랐지 덜 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덜 올랐을 것 같은 게 아까 보여드렸던 표가 뭐가 있었죠? 요거 보시면 1907원이잖아요. 네.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1292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1907원에는 850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있죠. 붙어 있어요. 그럼 850원을 빼면 1,100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1,100원 안에는 주유세 마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어디죠? 정유사의 도매 가격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유사가 도매 가격을 많이 안 올린 건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숫자로만 따지기에는 아직 조금 뭐랄까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주유소가 많이 올린 건지 아니면 정유소가 많이 먹는 건지 요거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은 어떻습니까? 감은. 모르겠습니다. 2주 뒤에는 대략은 알 수 있다. 2주 뒤는 기억도 안 나요. 2주 뒤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최고 가격 고시세, 최고 가격제가 네. 일종의 뭐 가격 상한제인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들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유사의 공급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뭐 2,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마진을 더해서 정유사가 팔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하고 이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 네. 뭐 김용범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싱가포르 가게 연동하는 건 좋은데 마진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적게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 먹어왔는데 앞으로는 이 마진을 정부가 정해줄게. 그러면 이 마진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찌됐든 한국에서 공급되는 도매 가격은 떨어질 테고 이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주유소가 마귀가 아닌 이상 어쨌든 굉장히 어쨌든 전체 떨어지겠죠. 그쵸? 기준금리 낮추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도매 가격을 건들면 근데 그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유가가 요즘 뭐 살짝 낮아졌지만 유가가 이렇게 급변동했을 때 네. 너무 급할 때는 살짝 마진을 제한하는 조치를 임시적으로 취할 수 있어. 그렇죠. 마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긴급 뭐 이렇게 뭐 발동하듯이 맞습니다.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석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가 또 있기도 해요. 보시면 석유사업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입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있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고시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라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 근데 좋은 거냐? 최고 가격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가격 기능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물론 우리나라 그 석유 제품 유통 시장이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건드리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원가 방식으로 고시를 했더니 국제 가격이랑 괴리가 생기면서 이제 해외 석유 제품들이 공급이 밀려 들어오는 잠식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어디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싱가포르 국제시장 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인다.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역전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갈 일은 없는 거고 밀려 들어올 일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한제를 걸게 되면 바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정제를 해서 해외로 갖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은 국내 먼저 공급을 하고 남는 것만 가져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명시적이진 않지만 법에 없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부처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예. 기업들이 말도 잘 듣고 예. 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로 야 전화하면 된다. 그냥 그렇죠. 전화하면. 전화하면 된다. 어. 나가지 마. 이렇게 어. 하면 알아서 안 나간다. 그리고 원래도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실제로 최근에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일본의 한 정유사가 수출량을 선적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적을 취소해 버렸어요. 안 나간다. 국내 공급이 먼저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그 유류세를 네. 뭐 일시적이라도 왜냐하면 최고 가격제 해봐야 결국 정부에서 조금 보전해줘야 된다면서요 정유사한테. 아. 보존할 수 있다요. 네. 보존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보존해줄 모르고요? 수 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보존해주는 그런 컨셉이에요. 석유 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아.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해줄지 안 해줄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니 일부 소비자들은 네. 뭐 알겠는데 가격 기능을 좀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유류세를 더 많이 내려주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심플하지 않냐? 그게 좀 심플하긴 하겠네요. 저는 사실 그게 훨씬 더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수가 줄어들죠. 네. 유류세가 손꼽히는 또 세수이기도 해요. 네. 유류세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제가 2023년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유류세를 인하를 했는데 네. 아까 기텔처럼 네. 유류세 인하면 인하 효과잖아요. 근데 주주들이 기름을 안 내리더라. 음. 그래서 그때 정부가 어떤 걸 하겠다고 했냐면 도매 가격을 제대로 공시하도록 하겠다. 지역별로 혹은 뭐 어떤 뭐 어디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각 주유소마다 도매 가격을 다 얘기하진 않더라도 네. 적어도 이 지역에는 도매 가격이 얼마야, 이 지역은 도매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도매 가격이 나오면 도매 가격이 있고 판매 가격이 있고 세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류세를 내렸어요. 그럼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누가 먹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누가 네. 주유소가 먹든 정유소가 그렇죠. 그럼 도매 가격이 나오면 누가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매 가격을 공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법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규제심의 심사위원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다가 말았어요. 2010년도에도 한번 하다가 말았고 2023년도에도 한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산업부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도매 가격이 공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매 유류세를 가격은 계속 공표가 안 되고 항상 2주 딜레이돼서 발표되고 저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적인 공급 가격, 전체 공급 가격 평균적으로. 요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략적 아주 조금 흐릿하게 추정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도매 가격이 제대로 공표가 되면 지역별로라도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진짜 정말 누가 먹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는 유류세를 내리고 난 다음에 정유사가 먹네. 그러면 정유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에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확실히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유류세를 내렸는 그만큼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세금이 누구한테 가고 있느냐. 소비자한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유류세를 내려준 건데 그러면 정유사한테 가거나 주유소한테 가게 되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 그래서 아마도 유류세보다는 이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걸 먼저 들고 나온 게 아닐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요. 그렇죠. 세금만 깎아주고 결국 먹는 게 주유소만 배불. 그리고 혹은 또 정유사만 배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도매 가격이 공표가 되고 예를 들면 주유소가 막이었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유소를 사실 어떻게 조지겠어요? 주유소가 자율권인데. 그렇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유류세보다는 최고 가격 요걸 해서 이제 일단 도매 가격을 한번 공급 맞아, 가격을 내려보겠다. 맞아요.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똑같이 도매 가격은 그렇게 눌러놨는데 주유소가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는 해요. 근데 주소가 올리는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무슨 그쵸. 이게 아니 굳이 따지면 라이센스 사업일 거 경쟁을 아니고. 더 활발하게 하도록 오피넷을 더 활성화하게 해서 가격 그리고 비교를 열심히 폴 한다. 사인제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없죠. 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 도매 가격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 최고 가격
국제를 시행하는 것도 시행하는 거지만 이제 주유소가 조금 합리적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조금 손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저는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어떤 게 있냐면 사후정산 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가 우리가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거는 국제 유가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국제시장 현물 가격이 올라서 정유사가 입금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다. 내가 받는 도매 가격이 올라가. 그렇죠. 근데 입금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 시세가 있어요. 근데 입금가라고 하는 거는 이 국제 시세에 얼추 돈을 더 많이 얹어서 일단은 줍니다. 정유사가 입금가라고 하는 거는 국제 시세에 어느 정도 버퍼가 있는 가격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주유소가 대금을 그렇게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떼오죠. 떼고 난 다음에 그거는 팔 때는 팔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 달 동안의 국제 시세 평균 가격을 낸 뒤에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냈네 하고 돌려주는 방식인데 선불을 먼저 내고 선불을 먼저 내고 웃돈을 얹어서 선불을 먼저 내고. 정유사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관행이 뭐였냐면 그럼 돌려받으면 되는데 돈으로 네. 그렇지 않고 사후 할인 방식으로 해요. 나중에 대금을 치를 때 얼마큼 할인해줘. 완전 도둑놈 장사네. 도둑놈 장사라기보다는 이게 돈을 왜 일종의 먼저 받아요? 물건보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가격이 워낙에 받고.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적게 내놓고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유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낫다라고 판단해. 저도 어떻게 이런 관행이 그게 정착이 됐는지는 알 그게 수는 나을 없어요.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더 하면 그때 더 내는 게 낫지. 근데 돈을 미리 내고 미리 더 어떨지 모르니까 더 여유 있게 돈을 낸 다음에 사후적으로 정산해서 그걸 나중에 정산한다. 근데 이게 그거는 근데 힌트가 좀 있는 게 정유사한테 매우 유리한 방식이죠. 근데 조금 꼭 유리해 그렇지도 보이긴 않아요.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한다면 음. 되게 가격이 변하는 재화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 떠오르진 않지만 그럴 때 공급하는 측이 약간 더 웃돈을 내놔라고 하면 그쪽에 약간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바잉 파워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정유상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겠습니까? 주유소 뭐 지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쪽이 뭔가 당연히 힘이 체급 있는 차이가 있기 거로 때문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긴 하지만 이 사후정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유소 사장님들마다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싫어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대쯤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없애. 그랬더니 SO일이 이제 법정으로 들고 가요. 그래서 결국에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요거는 사후 정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후 할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주유소 사장한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방적으로 어떤 그 독점력이라든지 어떤 그걸 남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협상의 힘을 남용해서 강제한 그런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공정위가 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입금가가 계속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이 입금가 때문에 나도 가격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주유소 사장님들의 얘기라고 하면 요 문제를 조금 유통 구조를 많이 바꿀 필요는 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알뜰 주유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제도라고 해서 정유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거래소에서 상품거래소처럼 일본처럼 거기서 어떤 석유 제품을 물량 입찰을 통해서 따와서 받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성과도 있기는 했지만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바꾸기도 해야 되고. 할인은 뭘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웃돈을 얹고 임시 가격으로 먼저 사와요. 돈을 예를 먼저 들면 내서 샀어. 예를 들면 선 2,500원을 냈어요. 음. 2,500원을 내고 기름을 띄워갔어요. 근데 봤더니 가격이 2,000원이에요. 나중에 500원이 봤더니. 남잖아요. 예. 그럼 500원은 남는 거는 다음에 또 할 때 500원 까준다. 500원을 까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냈다. 물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유소랑 정유사랑 걔가 계속하는 그러니까 유통 계속 기세가 미리 되는 거예요. 계속 미리 낸다는 거잖아요.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미리 낸다는 뜻인데. 미리 내고 나중에 할인받고 미리 내고 할인받고 미리 내고 할인받고 할인이 아니고 계속 미리 낸다. 계속 미리 낸다는 컨셉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하면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온 원가가 당장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이후에 내 원가가 이후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가져와서 내가 1,000원에 가져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500원만 붙여서 팔아야지. 뭐 그게 계산이 안 되고 대충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내 가격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제유가 올라오면 일단 나도 올려서
마진을 일단 확보하고 보자. 왜냐하면 내 원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오르면 야 지금 오르는 분위기야.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 하고 주유소들이 서로 올리는 분위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게 과연에 맞는 건가?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음. 정책적으로 조금 속도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면 계약 방식이라고 하면 전 세계 다 이렇게 하겠죠. 게다가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 할인 제도라고 계약 하는 게 방식이기 이제 때문에. 물리고 물리는 건데 한 번 물리면 내가 SK랑 받으면 다른 데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SK로 받으라는 뜻이지. 그렇게 한번 물리게 되면 그렇게 되죠. 어, 한번 GS로 하면 계속 GS로 돈이 남았어. 이거 아깝잖아요. 그럼 또 GS로 가는 거지. 네. 어디 S-오일이 왔다고 해서 또 이걸 계산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거래한 정유사를 계속 물고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경쟁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돈도 먼저 선 납입하는 금액이 네. 될 뿐더러 게다가 내 원가도 정확하게 계산도 안 될 뿐더러 이상한 좀 여튼 제도인 뭐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단은 정유소한테 주유소한테도 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일방적인 뭐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말씀처럼 이익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경쟁을 없애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처럼 한번 물리게 되면 다른 데랑 할 수 있더라도 여기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크레딧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물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기서 조금 싸게 하더라도 야 여기서 할인받는 게 더 싸는데 그럼 계속 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안 그래도 4대 정유사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 그 주유소가 물건을 떼우는 것도 조금 경쟁이 저해가 되면 당연히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 속도가 올라가고 내릴 때는 훨씬 더 더디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유통 구조를 조금 정책적으로 빨리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하면 네, 뭐가 또 있습니까? 있냐면 이건 주유소 단에서도 문제인데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주유소의 마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망한 주유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버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어쨌든 마진을 빨리 땡기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땅 수밖에 임대료가 없잖아요. 워낙 비싸요. 그렇죠. 땅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땅 임대료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주유소에 편의점도 있고 네. 자동차 정비소도 있고 예.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들은 편의점과 자동차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한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가를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주 매출 요인이 편의점이나 어떤 자동차 수리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오로지 주유만 하니까. 주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르네 올려야지. 아 떨어졌네 천천히 내려야지. 그렇게 복합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유가 미끼 상품처럼 그렇죠. 미끼 상품처럼. 싼 기름으로 하면 네. 기름 넣은 김에 이것도 사고 저 빵도 사고 도넛도 사고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그건 주유소의 문제겠네. 어떤 원가 매출 원가 구조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주유소가 조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도 있기는 한데 워낙에 딱딱하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또 쉽게 예를 들면 여기다 편의점 주면 이거 편의점 또 있을 텐데 그게 될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사후 할인 제도가 진짜 공정하게 되려면 내가 예를 들면 미리 냈는데 돈이 남았어요. 네. 근데 난 이제 SK랑 하기 싫어. 그럼 그것도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정산해 주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줄 겁니다. 제가 주유소협회 물어봤는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유소협회 어. 물어봤더니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대요. 경우도 하다. 있긴 하다. 네, 근데 어. 그게 워낙에 계약이 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겠죠. 그걸 너무 다양해서 다 체크하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조금 강제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이것도 주유소의 덩치가 크면 그냥 돈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너 용산 진짜 주유소는. 현금으로 받아가려고 이럴 것 같아. 진짜주의?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럴 요거는 것 진짜 같은데. 그 주유소 개별 영업 시장을 진짜 현장의 문제일 네. 거예요. 어. 근데 추정키로는 안 줄 것 좀 같아요. 작동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을 말이 합니다. 할인이지 완전 묶여놓는 장치거든요. 그 사실 할인이라고 하면 저는 할인 안 받을래 현금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 S-오일로 갈아탑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아마 잘.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거고 주유소보다는 저는 이 구조상 정유사가 좀 더 많이 먹는 구조가 아닐까 그런 추정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느낌적 느낌은. 유통 구조는 어느 나라도 어. 비슷하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정유사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정유사는 대리점에도 납품을 하고 주유소에도 납품을 하고 주유소 안에는 자영 주유소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 주유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사가 대부분 그 정제 제품을 대리점에도 납품을 하고 주유소에도 대부분 합니다. 직영 주유소에. 그리고 뭐 자영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다 간판을 달고 있잖아요. 독립계 주유소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유사 대형 정유사가 석유 회사가 수직 계열한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대리점들 그러니까 정유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어떤 터미널, 탱크 이런 데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어떤 잡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근데 조금 경쟁할 수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도 정유사에 조금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런 구조는 좀 바꿀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제 아주 이제 분풀이 하듯이 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너 너희 한번 이제 죽어봐라. 아니 오피넷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 기름값 비교해 주는 거. 맞습니다. 석유공사에서 하는 그거 잘하고 있죠. 요거 보시면 근데 그거 꼭 비교 안 하더라도 티맵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티맵 주행할 때 나와 있죠. 주행할 네. 때 예를 들면 주행할 네. 때 가는 길에 가장 그래. 싼 주유소가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주유소를 소비자가 탐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예,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용가리 통뼈더라도 아무리 금싸라기 땅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더라도 여기 보시면 바로 옆 리터는 주유소하고 298원. 비교된다면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마음대로 못 탐색해서 올릴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탐색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 탐색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뭐랄까 그렇게 싼 주유소들 가면 굉장히 줄 서 있는 곳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외곽 같은 곳들 거기 막 줄이 막 100m 서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저기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혹은 내 주변에도 조금이라도 싼 곳들 찾아서 거기 가서 기름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가 되면 당연히 주유소들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죠. 주유소들이야 뭐 가격 뭐 내 소매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거야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구조는 좀 손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은 드네요. 정말 고칠 게 많이 있다. 뭐 정유사만 때려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세밀하게 정책을 펴달라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매 가격으로 연동해야 되겠느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왜 꼭 도매 가격으로 연동해야 되지? 국제 가격? 국제 가격. 그러니까 도매 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한다. 그렇게 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연동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유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니까 당연히 도매 가격이 연동하지 안 연동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미리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이번에 스팟으로 가격을 연동 안 할 정도로 우리는 진짜 많이 가져왔었어. 진짜 우리는 원가가 싸게 이번에 만들었어. 하면 좀 파격적으로 싸게 내놓는 거고. 그러면 주유소도 이게 웬 떡이냐. 싼 도매가 나왔다. 이번에는 뭐 S-오일로 왕창 사자. 그렇게 막 서로 경쟁이 돼야지. 아니 도매 가격을 저렇게 그냥 공식처럼 저렇게 예쁜 그림으로 항상 따라서 그렇게 하면 항상 마진이 안정되게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지도 못하고 물론 뭐 정유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산업이니까 너무 그것도 좀 그래 좀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돼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좀 너무 경쟁이 없는 시장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문제는 사실 경쟁을 촉진하는 것 말고는 사실 해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때려잡는다고 때려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을 누군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당연히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그때 미국에서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걸 해요. 원유 가격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원유 가격을 배럴당 너무 놀래서 5.2달러 막 이런 식으로 고정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원유 가격을 뭐 특정 시점으로
그 시점에서 이제 물량을 얼마나 만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량까지는 앞으로 무조건 5달러 고정. 그것보다 더 생산하게 되면 그 생산한 만큼 그 앞에 생산했던 거는 우리가 그 적용을 면제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되게 시장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나 안 팔아 그렇게. 안 팔아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뭐랄까 해외로 팔아. 해외 판례. 그렇죠. 뭐. 그래서 공급이 해외 굉장히 팔래. 딸려서 그때 당시에 기름 넣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주유소에서. 그래서 주유소에서 사람들끼리 싸움 나고 뭐 폭력 사태 벌어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여튼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가격을 딱 고정하는 일종의 그런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작용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고 그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아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거. 약한 방식으로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 예를 들면 연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쓰고 그렇더라도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면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패키지 정책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네.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번 기회에 하여튼 뭘 많이 배웠네요. 주유소들의 가격, 정유차들의 가격. 또 대통령이 또 센 발언 한번 해가지고 그참에 한번 어떤 구조가 있는지 한번 배워봤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